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70살이며 태국 방콕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제게 일어난 일은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악몽 같았다가 기적처럼 끝난 이야기입니다. 제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과 함께 근처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일과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남편 김일호는 올해 73살입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고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야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5년 전 은퇴하면서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높은 생활비와 추운 겨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태국은 물가도 저렴하고 날씨도 따뜻하며 무엇보다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마련했고 한국에서 모아온 돈으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1,400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6억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노부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 한국을 방문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 가고 한국인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태국어를 조금씩 배우며 지냅니다.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낮잠을 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태국 중앙은행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게 전화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 씨입니까? 저는 태국 중앙은행 금융범죄조사팀의 som차이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의 은행 계좌가 현재 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소시민에게 자금 세탁이라니. 너무 놀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금 세탁이요? 그런 것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범죄가 아닙니까? 평생 정직하게 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까? 부인 명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된 돈이 부인 계좌를 거쳐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옆방에 있던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손으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순자 씨, 진정하십시오. 당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압니다. 누군가 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부인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 조사? 재산 동결?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제가? 어려운 단어들로 머리가 복잡한데 상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계좌로 일부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홍콩에 있는 금융감독원 안전금고 계좌로 41만 바트를 보내십시오. 41만 바트요? 그것은 큰 돈인데 한국 돈으로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망설이자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지만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1,400만 바트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41만 바트로 나머지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체를 잃으니 일부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저는 안내에 따라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41만 바트가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순자 씨. 이제 나머지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가 잘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잘했어. 전체를 잃을 뻔했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화했는데 의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은 한숨도 못 잤지만 잘 있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부인은 완전히 결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이요? 네, 현금을 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가치도 안정적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1,400만 바트로 금괴를 구매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금괴? 저는 평생 금이라고는 결혼 반지밖에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금괴를 사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콕 시내에 신뢰할 수 있는 금 상점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이상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금 상점에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차이나타운의 작은 골목에 있는 가게였습니다. 화려한 금 장신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금괴를 사고 싶습니다. 점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70세 노인이 갑자기 금괴를 사겠다고 하니 이상했을 것입니다. 직원은 얼마나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200만 바트어치 금을 사겠다고 하자 점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8,700만 원 정도이니까요. 점원은 큰 금액이라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신분증 확인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하지만 은행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1시간 후 저는 작은 금괴 몇 개를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온 신경이 가방에 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금괴를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이상하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순자 씨. 내일은 다른 상점에서 추가로 구매해 주십시오. 또 사야 합니까? 왜 한 곳에서 다 사면 안 됩니까? 한 곳에서 큰 금액을 거래하면 세무서에 보고됩니다. 그러면 조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 곳에서 나누어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1주일, 2주일, 3주일. 저는 매일 다른 금 상점을 찾아다녔습니다. 3주차가 되었을 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무거운 금괴를 들고 집과 상점을 오갔습니다. 침대 및 옷장 속 부엌 찬장, 집안 곳곳에 금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얼굴을 보는 친구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실제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금괴가 사라지는 꿈, 경찰이 우리 집에 오는 꿈, 통장이 텅 비는 꿈. 그리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까? 왜 직접 만나서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만 할까? 왜 영수증을 보내지 말라고 할까? 어느 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는 딸에게 저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순간 고민했지만 행여나 딸이 걱정할까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그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금괴를 안전하게 보관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받으러 갈 테니 분유통에 금괴를 넣어서 준비해 주십시오. 분유통이요? 네. 눈에 띄지 않게 하려면 그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행이 왜 분유통을 요구합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소. 방금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유통에 금괴를 넣어오라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듣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사기일 수도 있어.
저는 그제야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6억이 넘는 돈이 금괴로 바뀌었고 이미 1,800만 원은 날아갔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자며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 몇 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는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다. 자식들에게 무엇라고 말할까? 노후는 어떻게 할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 말리의 첫 마디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네, 전화 금융사기입니다.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고령자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고령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까요? 이미 홍콩으로 보낸 41만 바트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괴는 아직 부인이 가지고 계시니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요? 제가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것인데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말리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기범들은 매우 정교하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두려움, 급박함, 권위, 똑똑한 사람도 속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신고를 빨리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함정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괴를 받으러 올 때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작전 회의였습니다. 정순자 씨,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눈치채면 안 됩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위험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시킨 대로 저는 분유통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금괴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이 금괴들에 내 평생이 담겨 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다 잘 될 거다. 경찰을 믿자고 말했습니다. 작전 당일 아침 그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 오늘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센트럴 월드 쇼핑몰 뒤편 주차장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눈치챈 것은 아닐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괴는 준비되었습니까? 네, 분유통에 다 넣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부인의 돈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센트럴 월드 쇼핑몰 뒤편 주차장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잠복해 있겠습니다. 부인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오후 2시 30분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트렁크에는 분유통이 든 큰 가방이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분유통을 든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숨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 정각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자 씨이십니까? 물건 가져오셨습니까? 네, 여기.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넸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어 분유통을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부인의 돈은 안전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사방에서 형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뭐야? 놔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 남편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고 다 끝났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체포된 남자는 홍콩 국적이었고 국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순자 씨 외에도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만리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나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 포기합니다. 저도 신고를 망설였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70살에 사기를 당하다니. 부인,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피해자는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금괴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침대 및 옷장 속 부엌 찬장, 여기저기 숨겨두었던 금괴들. 남편이 금괴를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다시 현금으로 바꿔야지요. 원래대로 돌려놓아요. 하지만 그날 밤은 그냥 쉬기로 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금괴를 팔기 위해 금상점에 갔습니다. 같은 상점이었습니다. 금괴를 팔고 싶습니다. 점원이 금괴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거 언제 사셨습니까? 2주 전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국제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점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님이 사실 때보다 20% 정도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라니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전체 금괴를 다 파신다면 약 1670만 바트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제가 금괴를 사는데 쓴 돈이 1400만 바트였습니다. 그렇다면 1670만 바트에서 1400만 바트를 빼면 270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가 이익을 본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돈을 벌었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소파에 앉아봐. 놀랄 소식이 있어.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금값이 올랐어. 많이. 우리가 산 금괴들이 지금 1670만 바트래. 남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전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1400만으로 산 것을 1670만에 팔 수 있다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270만 바트입니다. 사기로 잃은 41만 바트를 빼도 거의 230만 바트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돈을 벌다니.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할머니 오히려 1억 벌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사기를 당한 어리석은 노인으로 비춰질까봐. 하지만 만리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이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에게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는 사기를 당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죽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금값이 올라서 오히려 이익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심정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금괴를 판 시점이 금값 역대 최고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금값이 6%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일주일만 늦게 팔았어도 수익이 확 줄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도 모르게 완벽한 타이밍에 산 것이군. 금융 전문가도 맞추기 힘든 타이밍을 제가 우연히 잡은 것입니다. 물론 사기꾼 때문이었지만요. 텔레비전에서 경제 전문가가 제 이야기를 분석하며 이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값은 예측하기 어렵고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로 이런 방식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뉴스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미안하다. 그때 너희에게 말 못했구나. 딸은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냐?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전 떨리는 목소리로 너희가 걱정할까봐. 딸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우리와 상의하라며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어리석은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한층 따뜻한 목소리로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족들의 위로가 참 따뜻했습니다. 시장에 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에게 대박이 났다면서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저에게 지금 금을 사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1억을 벌었다는 부분만 기억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나도 그런 전화 오면 좋겠네요. 덩달아 부자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대부분은 전 재산을 잃습니다. 하지만 제 경고가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후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 덕분에 조직 전체를 검거했고 상부에 있던 보스까지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일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 실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순자 씨, 혹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인의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요? 네. 실제 피해자의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역 한인회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순자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를 냈습니다. 첫째,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경찰에게 상담하십시오. 둘째,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은행이나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 두려움을 느끼면 한 발짝 물러나십시오. 사기꾼들은 우리가 겁먹고 급하게 결정하길 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무려 300만 바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지 물었는데 할머니는 창피해서 신고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신고를 하시라고 말하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표정에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제 경험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벌어들인 1억 원은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3천만 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운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둘째, 3천만 원은 손주들 교육비로 저축했습니다. 셋째, 나머지는 남편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코사무이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끔 한국도 방문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었어. 나는 악몽이 기적이 되었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하지.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오히려 돈을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평범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충격으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히 금값이 오르는 시기에 금을 샀을 뿐입니다. 타이밍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운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첫째, 전화나 문자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은행도 경찰도 검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면 의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는 말은 사기꾼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셋째,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경찰에게 상담하십시오.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속습니다. 넷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멈추십시오.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다섯째,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신고가 빠를수록 범인을 잡고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70살에 이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외로움에 누군가의 말을 쉽게 믿게 되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사원에 갑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고의 교훈이 될 수 있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서로를 돌봐주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을 챙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일상 보내시길 바랄게요.